섹션 6. 결산 및 재무제표. 자, 이번 시간에는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의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회계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중에 매일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분기하고 이를 총계종 원장에 정리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기간 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실제 조사하여 장부를 수정 정리하고 마감한 후 정확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자, 얘가 총계종 원장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해당되는 내용이 한눈에 파악되지는 않죠. 자, 분개해서 이 총계종 원장에 다 정기를 한 겁니다. 모든 거래가 여기에 다 있는 거죠. 근데 계정 과목별로 보기 좋게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눈에 모든 내용이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정리해서 재무제표를 이렇게 작성을 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회계기간이 종료된 후 일정 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상태, 일정 기간에 있어서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부를 정리, 마감하는 일련의 절차를 결산이라 한다. 결산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 결산을 영어로 클로징이라고 합니다. 마감한다 이런 뜻이죠. 결산의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3개의 절차를 거칩니다. 첫 번째, 결산의 예비 절차, 두 번째, 결산의 본 절차, 세 번째, 재무제표의 작성입니다. 결산은 결국에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본 절차에서 하는 이 마감이 실무에서는 가장 힘든 건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쉽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산의 예비 절차. 예비는 이제 미리 하는 거죠. 마감하기 전에 미리 다 한다라는 뜻입니다. 분계장에서 원장으로 전기를 검증하는 시산표를 작성한다. 제일 먼저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왜 저걸 작성하냐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즉 분계장이나 전표에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저 원장으로 전기됐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정리할 거 정리하고 장부를 마감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두 번째, 결산 시 장부 수정에 필요한 결산 정리 사항을 기재한 일람표인 재고조사표를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결산 정리할 사항이 있는지 그 리스트를 만들고요. 그걸 이 표에다가 기록을 한다는 뜻이에요. 재고조사표. 재고할 내용이 있는지 그걸 확인한다는 거죠. 이건 상품 재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결산 정리, 결산 수정 분계를 한다. 시험 볼 때는 여러분 얘가 출제됩니다. 실기 시험에 이거 나와요. 이론은 그냥 쭉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실기하고 이론에 공통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한 후 앞에서 시산표 작성했는데 또 수정 후 시산표 작성한다는 말은 이 결산 정리 수정 분계가 끝나고 나서 해당되는 내용을 다시 정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정기된 것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시산표를 작성한다라는 뜻이고요. 수정 분계 끝나고 나서 작성한다고 해서 수정 후 시산표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두 개를 작성한다면 수정 전 시산표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뒤에 거는 많이 작성 안 합니다. 더 완벽을 기하고 싶으면 이렇게 수정 분계 끝나고도 또 한 번 시산표를 작성해서 해당되는 원장이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내용을 하나의 표에 모아서 작성하는 일람표인 정산표를 작성한다. 정산표 생략 가능.
작성 안 하기도 한다는 거죠. 시산표하고 정산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산표가 이렇게 생겼고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가 있습니다. 뒤에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정산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시산표가 왼쪽에 있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분절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의 분절차. 분절차 마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감하는 절차. 첫 번째, 수익비용 계정부터 마감을 해야 됩니다. 수익비용 계정부터.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비용 계정 마감을 위해서는 이 계정 과목이 하나 필요해요. 집합손익, 줄여서 손익이라고 합니다. 집합손익 계정을 하나 설정합니다. 수익과 비용의 모든 계정을 집합손익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옮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체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라는 비용 계정이 있다고 그랬을 때 수익과 비용은 1년만 사용하는 임시 계정입니다. 그래서 장부를 마감할 때는요, 항상 두 개의 금액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최종 잔액을 부족한 쪽에다 이렇게 써요. 복리후생비가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해서 30만 원 발생됐고요. 잔액이 30이 있거든요. 부족한 쪽에 이렇게 씁니다. 비용이니까 부족한 쪽은 대변이 될 거예요. 비용은 차별했으므로. 그리고 나서 토탈을 내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두 줄을 그어서 마감합니다. 그럼 이 잔액이 있잖아요. 30만 원. 이 잔액 부족한 쪽에 쓰고 적용 안에 손익이라고 써놔요. 이 손익이라고 쓰는 거는 이 잔액이 손익 계정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 이어서 볼게요. 집합손익으로 대체하여 마감하고 수익비용 금액은 다 없어진 거죠. 집합손익 계정으로 갔으니까. 집합손익 계정에서 계산된 당기순손익을 자본 계정으로 대체한다. 자본을 옮긴다는 거예요. 집합손익 계정에서 수익과 비용을 다 적은 거니까 그 차액이 있거든요. 그 차액이 당기순손익인데 이걸 자본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자, 교재 뒤에 나와요. 미리 좀 볼게요. 이렇게 대체되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이 전부 다 오죠. 수익 다 적고 비용 다 적어요. 만약에 수익이 더 크다면 이쪽이 수익이거든요. 이쪽이 비용입니다. 그럼 그 차익이 발생되겠죠. 그 차익이 당기순이익이 돼요. 이걸 이제 자본으로 옮긴다고 그래서 이렇게 자본금 이렇게 씁니다. 이게 당기순이익이에요. 근데 만약에 비용이 더 크다 그러면 당기순손실이 발생됩니다. 그 차액분, 이 차액이 이렇게 생긴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얘를 차액분 부족한 그 잔액 부분 있잖아요. 잔액. 수익이 더 크니까 수익의 잔액이 남겠죠. 그걸 갖다가 수익에서 비용 뺀 이 잔액, 이게 당기순이익인데 이걸 부족한 쪽에다 쓰고 얘네들 마감하는 거예요. 마감. 자, 그러면 손익계정 대변에 있는 그 잔액이 이렇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오게 됩니다. 자본을 옮겨야 되니까 대변에 있는 잔액이 이렇게 차변으로 가고 그 자리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주식회사 이렇게 미처분 이익잉여금 쓰고요. 개인 사업자에게 자본금이라고 써요. 자본금. 그리고 손익계정으로 대체되는 과정 보세요. 수익 대변에 있는 거 다 차변으로 옮기고 손익계정으로 갔다라고 쓰고요. 비용 차변에 있는 거 전부 다 대변으로 옮기고 손익계정으로 갔다라고 쓰죠.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장부에다 써놓고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해서 이거 두 번 이렇게 하면 이거 하면 수익하고 비용은 소멸돼요.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손익계정에 있는 그
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본으로 가면서 사라져요. 주식회사는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개인기업은 자본금 이렇게 하면서 사라집니다. 만약에 손실이 발생됐다면 미처리 결손금 이렇게 쓰고, 개인기업은 자본금에서 빼야 되니까 차변에다 자본금을 쓰게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대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계정을 마감한다. 자산부채 자본계정은 다음처럼 마감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항상 잔액은 부족한 쪽에 써서 마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현금이라는 자산이거든요. 현금 100만 원 이월된 거 있고 20만 원 들어온 거 있고요. 10만 원 나간 거 있어요. 전체 120에서 10만 원 나갔으니까 110이 남아있는 건데, 차변의 금액이 크니까 당연히 대변이 부족하겠죠. 이걸 부족한 쪽에다 이렇게 쓰고, 차기 이월이라고 장부를 이렇게 쓰면서, 자산부채 자본장부는 다 이렇게 써요. 자산부채 자본장부는 마감합니다. 두 줄 긋고 마감해요.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계정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보조장부를 마감해요.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이월합니다. 얘네들은 별도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이월하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요. 이 차기 이월이라고 쓰고 다음 연도에 정기 이월이라고 쓰거든요. 정기께 넘어왔다고. 해당 연도에서는 다음 연도로 넘겼다고 해서 차기 이월 쓰고, 다음 연도로 딱 넘어오면 정기 이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넘어와요. 그래서 이거 받아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수익비용은 없어졌어요. 다시 1월 1일자부터 처음부터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결산의 본 절차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재무제표의 종류가 5개인데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있습니다.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결산의 예비 절차에서 시산표. 이 시산표 왜 작성하냐면, 온장에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전기됐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산표에서 검증하는 작업은 차변과 대변의 차액이 잘못된 걸 잡아내는 겁니다. 그걸 검증해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잘못된 거. 즉, 차변과 대변 한쪽에만 기록하거나, 또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잘못 쓰거나, 그 다음에 혹시 차변과 대변에 누락을 했거나, 그런 것들, 그런 오류를 찾아내는 게 목표고요. 나머지는 찾지 못해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 금액 잘못 기록한 경우나 차변, 대변 한쪽만 기록하여 발생하는 대차 차액,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고, 나머지는 찾아내지 못합니다. 즉, 계정 과목 잘못 쓴 거. 똑같은 거래를 2번 쓴 거, 2번. 이런 거는 차익이 발생 안 되거든요. 그런 거는 얘가 알아내지 못해요. 그러한 시산표는 3가지가 있어요.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가 있는데, 그 양식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합계시산표는 일단 중간에는 계정과목 쓰는 자리가 다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계정과목을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으로 쭉 써갑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으로 쭉. 합계시산표는 차변과 대변에 합계를 쓰는 거고요. 잔액시산표는 차변과 대변에 그 잔액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있다 그러면, 현금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이잖아요. 그 차변과 대변 다 쓴 거는 합계시산표예요. 근데 차변에 있는 거에서 대변에 있는 금액을 빼서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남으니까 그 잔액만 차변에 쓰는 거는 잔액시산표입니다. 합계하고 만약에 잔액을 다 썼다. 이렇게 합계하고 잔액을 다 쓰면 이렇게 합계 부분입니다. 잔액 부분입니다.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게 합계 잔액 시산표입니다. 이제 시산표의 등식이라고 나오죠. 시산표의 등식. 시산표의 등식은 이 시산표를 보고 등식을 낸 건데요. 왼쪽과 오른쪽 금액은 항상 같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금액 같은 거 봐보세요. 이렇게 똑같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내용은 기말의 자산하고
그 다음에 총 비용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기말에 부채하고 기초자본, 총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합계잔액 시산표만 쓰고 있습니다. 재고조사표는 보고기간 말 결산 정리사항을 리스트로 만든 일람표라고 그랬죠. 이게 재고할 항목이다라고 그래서 재고조사표라고 그러고요.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내용이다 이런 뜻이죠. 이런 것들이 주로 그 내용에 들어갑니다. 자, 이 중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요. 제가 이렇게 체크한 거 보이시죠? 얘네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얘네들이 제일 많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겁니다. 예. 물론 나머지도 다 나왔어요. 그런데 빨간색 체크한 게 제일 많이 나왔다는 거죠. 자, 이거 한 다음에 결산, 정리, 수정 분계를 하게 됩니다. 분계하는 내용을 쭉 써놨습니다. 이렇게 분계한다고 다 우리가 앞에서 했기 때문에 한번 쭉 보고 있습니다. 결산 시까지 발생된 수익이 있는데 아직 받지 못하면 미수 수익. 결산 시까지 발생된 비용이 있는데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면 미지급 비용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결산 시까지 받은 수익 중에서 다음 연도 수익이 있다면 그 수익은 다음 연도로 넘겨야 된다고 그랬죠. 그럴 때 아직 경과가 되지 않는 수익, 미경과 수익은 다음 연도로 넘긴다. 넘기는 걸 이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 받은 수익이다. 선수 수익. 마찬가지로 결산 시 현재 다음 연도 비용까지 지급한 게 있다. 그러면 다음 연도 비용은 아직 경과되지 않았잖아요. 그 미리 준 거다. 그래서 다음 연도로 넘긴다라고 해서 이연이라고 그러고 그 계정에 선급 비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그럴 때 퇴직금의 충당부채로 설정하는 거고요. 현금 과부족 결산 시에 정리하는데 현금 과부족은 보고서에 표시할 수 없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할 때 회계연도 중에 현금이 많거나 부족할 때 그럴 때 현금 과부족 계정에다가 써놓잖아요. 써놓는데 부족할 때는 현금 과부족 계정 차변에 써놓거든요. 부족 시 그 계정 차변에 써놓고 그 다음에 남을 때 과잉 시에는 현금 과부족 계정 대변에 써놔요. 그리고 결산 시까지 계속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찾지를 못했다 그러면 보고서 표시하면 안 되므로 그걸 정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부족할 때는 잡손실로 정리합니다. 잡손실로 차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 대변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많을 때는 대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을 차변으로 옮기고 자비으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과 관련해서요. 소모품을 처음에 구입했을 때 자산 잡았느냐 비용 잡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만약에 비용으로 잡아놓은 소모품을 다 쓰지 못했다 그러면 비용을 과대 계상한 거니까 쓰지 못한 소모품을 빼고 소모품비에서 빼야 되겠죠. 너무 많이 소모품비로 잡았으니까. 그래서 10만원어치 소모품비로 잡았는데 2만원어치가 남았다면 2만원어치를 소모품비에서 빼고 2만원은 자산 잡아야 되고요. 전부 다 자산 잡은 경우에는 쓴 만큼만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모품비 비용 처리하고 쓴 만큼만 자산에서 빼면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잘 알아두고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 평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관증권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요. 단기매매증권은 단기매매증권 평가액으로 매도관증권은 매도관증권 평가액으로 처리하지만 얘네들이 분류가 다르죠. 얘는 단기 손익에 해당돼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지만 얘는 자본에 들어가요.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계획으로. 그리고 자본에 속하니까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있는데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이 발생됐다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을 먼저 상계를 해야 됩니다. 그 매도가능증권이 나오면 더 어려운 거예요. 이론에는 이제 이런 게 나와요. 단기 손익, 얘는 자본에게 속한다는 거. 만약에 평가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외화를 평가하는 것도 나오는데요. 외화 평가할 때는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을 씁니다.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중에서 사관일이 1년 이내가 되면 보고기간 말 현재입니다. 보고기간 말에 이거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보고기간 말에, 즉 기말에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을 없애고 부채 감소 차변,
유동성 장기 부채를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과 더불어서 가지금 가수금도 보고서에 표시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법인세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1년치 법인세를 계산해서 법인세 비용 잡고요. 미리 낸 법인세, 상납세금 제한 나머지를 미지급세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분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본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익 비용 계정을 먼저 없애야 되므로 집합 손익 계정을 설정해서 수익과 비용을 모두 다 이 손익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 비용 계정을 이제 마감해요. 장부에다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소2라고 써놓고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처리해서 마감합니다. 그 다음에 손익 계정으로 넘어간 내용은 자본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손익 계정에 있는 것들은 자본으로 대체해서 자본에다 플러스하거나 그 다음에 자본에서 마이너스 감소를 해야 되는데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주식회사 법인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요.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미처리 결손금으로 대체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마감하면서 차기 이율, 별도 회계 처리 없고 차기 이율이라고 쓰고 마감하고 다음 연도가 되면 정기 이율이라고 써서 이어서 계속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다 계속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절차,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죠.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고기간 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12월 31일이 되죠. 기업의 재무상태, 즉 자산, 부채, 자본 상태를 나타낸 보고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계기간이 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됩니다. 주로 수익과 비용, 이걸 경영성과라고 그러는데 이 경영성과를 나타낸 보고서입니다. 현금 흐름표는 현금 유입과 유출에 대한 내용을 표시한 보고서입니다. 회계 그 보고서 작성은 발생주에 따라서 작성하는데 현금 흐름표는 발생주에 따라서 작성하지 않고 현금주에 따라서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는 주식회사에서 자본의 변동사항, 즉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2개, 이익잉여금의 그 변동사항을 나타내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주석은 이제 별도로 추가적으로 알려줘야 될 그 정보, 그걸 기술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기술하는 것으로 재무제표의 본문과 별도로 작성되며 추가적 설명이 필요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둘 이상의 계정 과목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상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포함하여 작성을 하지만 이는 주석이 공시하는 것이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재무제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주석으로 이렇게 공시 이렇게 해주는 거고 이를 재무제표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석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제조기업의 재무제표는 작성 순서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하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돼요. 단기제품 제조원가.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회사가 물건 완성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져다가 손익계산서에 반영해서 손익계산서 매출원가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요. 손익계산서에는 단기순이익이 얼마인지 표시가 되겠죠? 이 단기순이익은 주식회사에서는 주주들 동의를 받아서 처분해야 되니까 이 단기순이익을 가져다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처분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이월 이익잉여금이라고 그래요. 이를 이제 자본으로 분류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자본, 재무상태표에다 옮겨서 최종적으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성 순서를 앞글자 따서 제, 소, 이, 제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더알기 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의 종류. 회계 장부에서 주요 부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기록하는 장부로
복식부기에서 필수적인 장부이며 보조부는 거래의 명세를 기록하여 주요 부의 기록을 보충하는 장부로서 분계장과 총계종 원장을 보조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주요부는 모든 거래를 다 기록한 겁니다. 보조부는 주요부를 보조하는 겁니다. 분계장과 총계종 원장은 모든 거래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분계장에 있는 모든 거래를 총계종 원장에도 옮겨 적어서 그러는 거죠. 보조하는 보조부는요, 보조 기입장과 보조 원장이 있는데, 보조 기입장은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정 계정에 대하여 거래를 발생 순서별로 기입하는 보조부입니다. 거기에 현금 출납장, 당좌예금 출납장, 받으러움 기입장, 지급어음 기입장, 매입장, 매출장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 원장은 총계종 원장에 어떤 계정의 거래 내용을 각 계산 단위별로 분해해서 기입하는 보조부입니다. 그래서 매입처 원장, 매출처 원장, 상품처 원장, 고정자산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회계의 개념 체계와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회계의 개념 체계는 우리가 재무회계를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지침입니다. 근거가 되는 지침. 우리가 학교 다니거나 뭐 그러면 교훈이 있고요. 회사 다니면 사훈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 지침을 우리가 개념 체계라고 그래요. 그 개념 체계 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재무보고의 목적,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 인식,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의 측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시험에 이것만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회계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주요 속성을 말합니다. 첫 번째, 주요 질적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 기타의 질적 특성이 있습니다. 주요 질적 특성은 다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습니다. 목적 적합성은 회계 정보가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돼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정보가. 두 번째, 해당되는 정보에 대한 내용이 혹시 잘못된다면 피드백 가치라고 그러는데 피드백의 뜻이 고친다는 거 아니에요? 예. 해당되는 정보의 내용이 잘못된다면 그거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목적이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정보는 적시에 제공돼야 된다. 세 가지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뜻까지 이해하시면서 외우는 게 제일 좋죠.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잘못되면 고칠 수 있어야 되고 적시에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 적합성. 그래야지 유용한 정보가 된다. 신뢰성은 신뢰할 만해야 된다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세부 항목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현이 충실해야 된다. 신뢰해야 되니까. 두 번째,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검증이 가능한다는 말은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해서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했을 때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가 모두 다 유사한 결론에 도달한다면 이걸 검증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것이 신뢰성 정보를 갖다가 높이는 거다라는 거죠. 중립성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목적에 적합하고 신뢰할 만을 할 수 있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니까 그렇게 회계 처리 기준을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의 질적 특성에는 주요 특성은 이제 주요니까 이제 맨이 되는 거고요. 기타는 이렇게 좀 더 추가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게 비교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교 가능성은 회계 정보는 기업별 비교가 가능해야 되고 기업 실체 간의 비교 가능성도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비교가 가능하게 되려면 유사한 거래나 사건에 대해서 재무적 역량을 측정 보고함에 있어서 기관별로 일관된 회계 처리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관된 회계 처리 방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고서는 비교할 수 편하도록 정기분과 단기분 동시에 이렇게 작성하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서 주요 질적 특성, 맨이 되는 질적 특성인데, 이거 다 맞추다 보면 양자 간에는 약간 상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상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상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최대한 회계 정보 이용자가 최대한 그 정보를 보는 데 있어서 최대한 그 정보 보는 사람한테 유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상충되는 것을 조정해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상충관계 조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충된다라는 거죠.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입니다. 다른 말로 회계의 공준이라고 그래요. 즉 회계가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세 가지를 갖춰야지 회계 처리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회계의 가정, 회계의 공준. 회계 결과물이 재무제표니까 재무제표의 가정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첫 번째 회계 처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세 가지 필요하다고 지금 배우는 걸 가정 아시죠? 기업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 기업은 계속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 만약에 기업이 중간에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회계 처리 방법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이 되면 보고를 한다. 우리나라 상법 이런 거 지켜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해관계자는 그 보고서가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일단 이해관계자한테 보고하는 게 목표 아니에요? 그럼 일정한 기간별로 보고해야 된다는 가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산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 가정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간별 보고의 가정. 그래서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란 기업 실체의 존속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별로 분할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 실체 이해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므로 적시성 있는 정보가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정보를 충족하게 될 수 있겠죠. 세 개 외우시면 돼요. 회계의 가정, 재무제표의 가정, 회계의 공준을 해가지고 회계 처리가 되기 위해서, 회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있어야 되고 기업은 계속 사업해 나가야 되고 그 기업들은 일정한 기간이 되면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